지금 고유가 상황이 되게 심각합니다. 증시는 계속 올라서 좋긴 한데 유가가 조금 많이 부담스럽죠. 벌써 107달러거든요. 보다시피 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은 게 20년 동안 딱 100달러를 4번 넘었었어요. 근데 이 4번이 2008년, 2011년, 2022년, 2026년입니다. 2026년 빼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번의 공통점은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때입니다. 최소 30% 정도 하락했던 시절이 다 요 시기이기 때문에 고유가는 결국은 안 좋은 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곡물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를 올리는데 식품 물가가 CPI의 10%를 차지하고요. 여기에 유가가 그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략 뭐 합치면 한 25% 정도가 CPI에 기여를 합니다. 이 가격이 뭐 더블가 가까이 된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석유라던가 식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쪽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 감소를 만들어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레이달리오라던가 다이먼이라던가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뭔 소리냐, 그래도 증시 오르지 않냐. 물론 제 2차 오일 쇼크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나서 물가는 올라가지고 뭐 약간 소비재 기업들은 박살 나는데 인텔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유가가 오르는 거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유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조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흐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석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 생산 중단했다가 다시 뽑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도꼭지 틀면 석유가 쭉쭉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압력 저류층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동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유지를 위해서 계속 가스 주입을 해줘야 돼요. 가스를 주입하면서 뽑아 올리는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멈춰버리면, 만약에 이 시추하는 상황이 멈춰버리고 가스 주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로 무언가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뭐가 들어옵니까?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지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고 바다 쪽에 가까우면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물 콘닝이라 부르는 현상이에요. 바닷물 장벽 뒤에서 석유를 가둬가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다시 채굴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뚫렸으니까 다시 채굴하세요. 근데 이제 완전 영구적인 손실이 나서 새로 다른 곳을 시추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다 비용 증가로 이어지겠죠. 더 나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파라핀 왁스랑 아스팔텐이 유정 튜브 내부에서 침전돼서 암석 기공을 고체 침전물로 막아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동맥경화 오듯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다시 뚫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뚫던 거를 계속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계속 시추하면 되지 않냐. 안 사준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시추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시추를 해서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저장 창고가 다 찼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장 창고가 다 찼으니까 그냥 바닷물에 버리고 땅에 버리면 안 되냐? 엄청난 오염이 나겠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저장고가 다 차면은 시추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여기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여기다 공격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그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이런 곳에 시추하는 곳에다가 충격을 막 주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스전이 공격을 받으면요, 여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수백 개의 유정에서 압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생산량이 영구적으로 손실을 받아요. 압력, 우리가 빨대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을 때 이게 쭉 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대를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압력으로 빨지 않으면은 이 액체가 안 따라오죠. 근데 이렇게 피격을 받으면 어디가 구멍이 새가지고, 빨대에 구멍이 새서 쭉 해도 안 따라오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투입 대비 산출이 적으니까
원가가 확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게 영구적인 손실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 뚫렸습니다. 이란 전쟁 뭐 평화했습니다 하는데 그때 빠르게 안 끝나면은 길게 되는 상황이 되면 평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유정은 수년간 다시 재시출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비용으로 증가가 반영이 되고 감가상각비를 떨구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다 부담시켜야 되니까 유가가 옛날처럼 뭐 $50, $60 하는 시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한 몇 년간은, 한 5년 정도? 아니면 수요를 완전히 박살내서 막 사람들 기름 살 돈도 없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쭉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대공황이라 부르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은 유가가 지금보다 레벨업이 된 상태로 쭉 가버린다. 그럼 예를 들어 $80, $100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5년간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방팔방에서 인플레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산업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5일에서 몇 주에 불과한 짧은 정지만으로 생산량 손실이 20에서 30%라는 산업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몇 주는 넘었잖아요. 쿠웨이트 유정들 같은 경우는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건데, 옛날에 그때 한번 좀 사마귀 폭풍 작전 때문에 몇 달 중단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지금도 그때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런 데미지가 먹으면은 반영구 손실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수개월 돼가죠. 2달이 넘었죠. 자, 이런 상황을 마주한 상황에서 많은 유전들이 가스를 수출하는 대신에 불태우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저장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자, 이러다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된 상황이고 글로벌 에너지들이 상당 부분 지금 수출을 못하고 막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식품비로 전이가 되고 화학제품으로 전이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매일매일 석유 공급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금들이 결국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유층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놓은 게 있었는데, 예. 아이고, 네. 저유층 손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영구적인 손상이 나게 되면은 일일 400만에서 600만 배럴 정도의 거의 반영구적인 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요, 뭐 유가가 감산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습니다 할 때 보통 일일 100만 달러 가지고도 유가가 휘청휘청 했었거든요. 근데 400만에서 600만이면은 상당한 부족이 됩니다. 결국은 이 부족한 석유만큼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금을 쏟아부어서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석유의 부족분을 다른 거로 메워야 된다. 단순히 그냥 뭐 미국의 천연가스 셰일 증가분으로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협이 재개된 이후에도 하루에 400만, 600만의 배럴이 몇 년간 부족할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게 제가 했던 표시였던 이겁니다. 지금 하루의 원유 손실량이 1183만 배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900만 배럴 정도의 부족함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 이라크 지금 막힌 게 지금 750만 배럴, 쿠웨이트까지 하면 1000만 배럴, UAE 뭐 175만 배럴인데 뭐 UAE가 탈퇴해서 생산량 늘리는 거 계산했을 때 대략 한 900만 배럴 정도의 공급 타격이 있고 그렇다 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한 400에서 600만 배럴 정도로 주는 정도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제일 긍정적으로 본 거였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디가 제일 걱정이냐면 아시아죠. 아시아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원유 재고가 지금 보다시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일일 생산량은 8,600만 배럴이에요. 전 세계가. 그 중에서 수출하는 건 4천만 배럴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공급량이 900만 배럴이에요. 그러면 수출하는 물량의 대부분을 아시아가 많이 사는데 아시아가 그럼 4분의 1, 4분의 3밖에 안 남은 물량 가지고 아시아가 가져오려면은 재고를 다 써먹고 나면 이때부터는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근데 막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비축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비축량을 다 써먹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지느냐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뭐 월가의 구루들도 유가 $150 이상도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비상회의를 하고 트럼프도 이란을 좀 치려고 하면서
회의를 한번 다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흐를 거냐? 전쟁이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작가니까. 참고로 이게 맞는다라는 건 아니고 전쟁이 지속된다라는 전제 하에 잠깐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저장 용량 한계 다 달할 거예요. 이미 벌써 다 달하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도 줄고요. 수요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갈 겁니다. 생산이 먼저 줄고 그 다음에 생산이 줄면서 가격은 치솟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정유시설, 우리 정유사들 뭐 S-오일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원유 재고를 다 써먹으면은 정유사가 정제 마진이 아무리 좋아도 풀캐파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원유를 못 구해오는데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정제를 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제소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정제소가 문을 닫는 것보단 돌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원유를 좀 더 비싼 가격에 사오려고 구매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비축 물량 가격대로 사오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돈을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시아의 원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정제 마진이 지금 되게 좋은 상태인데, 자, 아시아는 굉장히 높고요. 유럽이나 뭐 이런 데들은 조금 덜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시아의 재고부터 박살났기 때문에 아시아의 정유소들이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물량까지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동 석유로 부족하니까 북미, 북해 거 석유를 막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북미랑 유럽도 원유 가격이 치솟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도 정유 회사들이 웃돈을 주면서 원유를 가져와야 정유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부족한 현상이 온다는 거죠.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유사들도 정제 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뭔 얘기가 되냐면 아시아가 부족하니까 아시아가 부족분을 메우려고 유럽과 미국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빡 올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묻지마 입찰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골 때려지죠, 유가가. 이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제일 위험한 때, 150달러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때라 보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정유소들이 어쨌든 원유를 제일 많이 사가는 고객들인데, 이 고객들끼리 서로 입찰 경쟁이 붙어버렸을 때, 아시아가 막 미국 시장 가서 입찰하고 유럽 가서 입찰하고, 그러면 유럽과 미국도 지켜야 되니까 더 비싼 가격 누르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이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가가 오르기도 어려워지고 원유를 공급받기도 힘들다 보니까 정유사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도 오고, 언젠가 뭔가 붕괴가 오겠죠. 자, 유가가 한 300달러쯤 갖다 칩시다. 뭐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150달러 위로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필리핀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차가 엄청 막혀야 되는데 안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름값이 리터당 3, 4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기름값이 리터당 3, 4천 원 하면은 차를 못 탑니다. 돈이 없어서 못 타기도 하고 그냥 불필요해서 안 타기도 하면서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화학 제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사던 플라스틱을 4,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면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비싼 원유를 사서 중간에서 팔아야 되는 회사들이 데미지가 먹기 시작해요. 얘네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제 마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정유소는 어쨌든 이 고마진을 누리면서 팔고 하겠지만, 원유를 확보를 못한 정유소가 무너지고 그 앞에 그 뒤부터는 수요 감소로 인한 또 붕괴가 일어되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원유 가격의 고점이 끝나갑니다. 예, 이 정제 마진은 떨어지고 유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때부터 서서히 유가가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때쯤 되면 트럼프도 와, 이 재선 날라갔구나, 중간선거 완전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이란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이 지상군 못 들어올 거 알고 있고, 본인이 버텼을 때 후원을 해주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길게 갔을 때 트럼프가 중간 선거의 짐으로 인해서 레임덕이 빠지고 이란은 결국은 핵을 지키는 시나리오 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합의하면은 핵을 못 지키는데 중간 선거 이후까지 밀어버리면은 이란은 오히려 핵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무조건 핵을 없애라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없애는 건 자기들이 용인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엄청난 담보를 주거나 뭔가 대가를 주지 않는 한은. 그런 면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가 올라가는 시그널은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물론 트럼프가 지금 다시 공격한다라는 회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올랐던 거고, 결국 다시 뭐 회의로 할 거야, 뭐 회담을 다시 잡을 거야, 3차 회담 나올 거야, 이러면 유가가 뚝 떨어지면서 증시에 또 안도감을 줄 수 있겠죠. 빅테크들 실적 잘 나오고 지금은 뭐 자본 투자하는 거에도 시장이 여유롭게 생각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AI 광풍이 다시 불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이 유가가 이 100달러 넘어가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5월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저도 좀 이제 미국 안 가니까 시기가 나서 영상 좀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그 5월 연휴 때 공부 바싹하면 진짜 좋거든요. 아직 살 것들 되게 많이 있고 아직도 되게 좋은 주식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있으니까 여기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커버리지 하지만 제가 커버리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는 스페셜 강사님들을 좀 모셔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클래스에서 들어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